자, 기상재해하고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재해, 지구온난화하고 관련해갖고 재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에 태풍,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엘니뇨와 라니냐입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 네. 이게 중남미 지역의 일반적인 아이들 이름이래요. 여자와 남자의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엘니냐, 지구의 에너지 순환 과정에서 생기는 전 지구적 규모의 이상 기후 변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표층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라니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표층 수온이 평소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표층 수온이 엘니뇨 조금 높아집니다. 동태평양 지역에 이제 높아지면 자, 용승이 약해집니다.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여긴 찬물, 여긴 따뜻한 물.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장마, 강수량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이쪽은 완전히 피해를 입습니다. 뒤에서 아마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라니냐입니다.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강한 동풍, 무역풍이 불면서 냉수가 용승이 강해져 갖고 이렇게 돼서 서태평양 쪽으로 이번에는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서태평양 쪽에서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태풍 발생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평상시예요. 평상시.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생긴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페루 연안의 표층 해수가 태평양 서쪽인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람은 반대로 불겠죠. 이렇게 불게 되고요. 그죠? 찬 해수가 올라와서 따뜻한 해수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는 해수가 섞이면서 물고기들이나 이런 어족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에 따라서 이제 페루 연안에서는 표층의 해수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심해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용승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평상시의 정상적인 상태인데요. 자, 이제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남동 무역풍이 약화가 되고요. 남적도 해류가 그럼 약화가 됩니다. 그럼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거꾸로 도는 거죠. 해수순환이. 그래서 남적도 해류가 약화가 돼서 페루 연안의 해수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페루 서쪽 해안의 용승이 약화가 됩니다. 그럼 페루 연안의 수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동남아시아 연안의 수온이 하강하게 되는,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성 사진을 보면, 지구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은, 자, 페루 연안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졌죠. 반대쪽은 낮아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라니냐가 발생할 때는 또 정반대예요. 남동무역풍이 강화가 돼갖고요. 더 빨리 흐르는 거죠. 남적도 해류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페루 연안의 해수가 인도네시아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럼 페루 서쪽의 해안의 용승이 강화가 되고요. 페루 연안의 수온이 이제 하강하게 됩니다. 대신 동남아시아 연안의 수온이 상승하게 돼서 이제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면 이렇죠. 이쪽 페루 쪽은 어때요?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서 파랗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연안의 수온은 평상시보다 높아져서 이게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라니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엘니뇨 평면도입니다. 따뜻해지고 차갑고요. 라니냐는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 따뜻하고 페루 쪽이 차갑고요. 이런 현상으로 계속. 이게 근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인데요. 원래는 얘가 장기화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 주 이런 게 아니고요. 몇 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장기화 고착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엘니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엘니뇨의 영향으로 따뜻해진 표층수가 연안풍에 의한 용승률을 억제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표층수는 영양이 부족해지니까 뭐예요? 물고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요. 어획량이 감소하죠. 적도 반류에 의해 하강해야 할 부근의 공기가 상승함으로써 이 지역의 강우량이 몇 배로 늘어나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토양을 침식시켜서 운송과 농업에 큰 어려움을 주고요. 반대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태평양 서쪽 지역은 가뭄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보통 1에서 3개월 정도면 끝나요. 길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게 엘니뇨가 생기고요. 라니냐가 생겨야 정상인데요. 물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평상시보다 길게 생기는 게 문제인 거죠. 1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라니냐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극심한 장마가 나타나게 되고요. 페루 등 남아메리카에서는 가뭄이, 북아메리카에서는 강추위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와 반대의 기온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자, 동남아시아에서 페루까지,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거리가 엄청나죠. 가운데 태평양이 끼고 있는데요. 이렇게 끼고 있는데도 바로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이게 나비 효과랑 비슷한가요? 나비의 날개짓 때문에 반대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라는 것,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향은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태풍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풍으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태풍 또는 열대폭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로피컬 스톰 이야기를 하죠.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열대 저기압의 한 종류를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2m/s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우리가 이제 태풍 또는 열대폭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현상입니다. 이 태풍이 없으면 좋겠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열적 불균형이 더 심화가 돼갖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저위도 지방은 계속 뜨거워지고 고위도 지방은 계속 차가워진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지구 전체적으로는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잘한 태풍이 여러 번 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열대저기압 태풍, 열대저기압인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북서태평양에서는 우리가 태풍, 타이푼 이야기하고요.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에서는 이제 사이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주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제 윌리윌리라고 불렀었는데요. 거의 발생하지를 않고요. 방향도 이제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양과 합쳤어요. 아마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태풍을 이제 이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의 열대 저기압 모두를 태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하는 지역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태풍은 7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요. 적도를 사이에 둔 남북 5도 이내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도 중간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5도 사이에는. 그러니까 위로 5도, 북쪽으로 5도, 남쪽으로 5도 범위 내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발생 안 해요. 근데 이제 1, 2, 3 지역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1, 2, 3 지역은 여기 지금 1, 2, 3 요 지역이죠. 요 세 지역은 보통 7에서 10월에 많이 발생하고요. 4, 5 지역은 4에서 6월과 4월에서 9월에서 12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쪽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 1, 2번, 3번은 우리가 태풍, 4번은 사이클론. 이렇게 4번, 5번을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4번을 윌리윌리, 5번을 사이클론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대서양 쪽에서 같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풍속에 따라서 태풍을 분류를 해보면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17m/s 미만이 되면은 우리가 열대 저압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살살 태풍이 생기기 시작하려고 그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7에서 24m/s 정도 되면 열대폭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에서 32m/s 되면 강한 열대폭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m/s 이상이면 우리가 이제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세계 기상기구의 구분 기준이에요.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17m/s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작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크면 무조건 태풍으로, 다 규모에 상관없이 태풍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태풍 이름을 붙이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우리 피해 입혔던 태풍들 보면 우리말도 있고요, 북한에서 부른 것 같은 것도 있고, 외국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태풍은 이제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으므로 동시에 같은 지역에 하나 이상의 태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발표되는 태풍 예보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1호 태풍, 2호 태풍 이라도 되긴 하는데요. 구분이 잘 안 가죠. 태풍에 처음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호주의 예보관들이었어요. 당시 호주 예보관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를 들어 싫어하는 정치가의 이름이 앤더슨이라 그러면 현재 앤더슨이 태평양 해상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또는 앤더슨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태풍 예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 공군과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태풍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 공군하고 해군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왜 했을까요? 자, 바다를 건너서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대규모 전함들을 이용한 작전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하죠, 태풍에. 이게 적하고 싸워서 죽는 것도 아니고 적하고 싸우러 가다가 태풍에 죽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군에서도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것들을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보관들은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사용했고요.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1978년까지 태풍 이름이 대부분 여성이었다가 이제 이후부터는 남자와 여자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게 됩니다. 양성평등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여자 이름만 쓰냐라고 돼서 이제 양성평등의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게 됐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 사람 이름은 거의 안 씁니다. 현재 태풍 이름은 각 국가별로 10개씩 제출한 총 140개가 각조 28개씩 5개 조로 구성이 되고요. 1조부터 5조까지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40개를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40개를 낸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10개를 냈고요. 근데 유난히 한글 이름이 많죠. 북한도 10개를 냈어요. 우리는 20개를 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40개 중에 이제 20개가 우리나라 말이 된 거죠. 한국어로 된 태풍 이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순차적으로 쓰게 되고요. 끝까지 다 가면 다시 처음부터 140개 다 돌아갈 때 되면은 한 5, 6년 뭐 이렇게 뭐 길면은 뭐 더 긴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매년 개최되는 태풍위원회 총회에서는 그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의 경우에는 앞으로 유사한 태풍 피해가 없도록 해당 태풍 이름을 퇴출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똑같은 이름의 태풍이 뭐 이제 예전에 보면 뭐 볼라벤이라든가 뭐 나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 있던 태풍들을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쓴다.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럴 때는 그 이름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기록에 남기는 거죠. 역사기 기록에 그냥 태풍 이름을 남기고 두 번 다시 같은 이름의 태풍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피해를 주지 않은 태풍일지라도 다른 사유로 더 이상 현재 태풍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새로운 태풍 이름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태풍 나비, 대표적인 게 나비의 경우 2005년에 일본을 강타하면서 엄청난 재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나비라는 이름은 더 이상 쓰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대체 이름을 하라고 해서 독수리라는 이름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여러분들 아마 태풍 독수리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 보신 기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찾아봤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맨 뒤로 밀려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태풍들의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해수면의 온도가 27도씨 이상인 열대 해역에서 일반적으로 태풍이 발생하게 되고요. 공기에 소용돌이가 있어야 하므로 적도 부근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5도 이상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태풍의 수명은 발생부터 소멸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굉장히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케인으로 발생을 했는데 얘가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와이 쪽으로 밀려 나오다가 이게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몇 년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넘어오면서 관제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은 그대로 아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허리케인에서 태풍으로 이름을 바뀌는 거죠, 명칭이. 중심 부근에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게 되고요. 대부분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피해가 큽니다. 왼쪽은 조금 덜해요. 이게 풍속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태풍이 와서 이렇게 지나간다. 보통 일본이 피해를 많이 입죠. 그죠? 이렇게 갔을 때. 근데 서해안 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입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온대저기압은 일반적으로 전선을 동반하지만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중심 부근의 반경이 수 킬로에서 수십 킬로미터인 바람이 약한 구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태풍의 눈 바깥 주변에서 바람이 가장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 초기에는 서북 서진하다가 점차 북상해서 편서풍을 타고 북동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대부분 적도 5도 이제 북쪽 5도 이상에서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서북 서진합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쪽하고 이제 아시아권 사이로 들어가죠. 그러다가 점차 북상하면서 편서풍을 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북진이나 북동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올라갈 것이냐, 일본 쪽으로 가냐, 아니면 중국 쪽으로 가냐, 이제 이거 맞추는 게 굉장히 큰 기술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 맞추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들여오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왜 못 맞추냐 뭐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빅데이터가 쌓여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술력도 늘어나야겠죠. 장비가 좋다고 해서 물론 도움은 되지만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태풍들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태풍의 이제 강도를 분류하는데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분류를 합니다. 강도 구분 기준은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중, 강, 매우 강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보통 아까 이제 기준이 17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7에서 25m/s 약, 그다음에 25에서 33m/s는 중, 그다음에 33에서 44m/s 정도 되면 강, 그다음에 44m/s를 넘었으면 매우 강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이제 크기도 분류를 하게 되죠. 태풍은 크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크기 구분 기준은 태풍 중심으로부터 초속 15m의 바람이 부는 반경입니다. 그래서 15m/s 이상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그 반지름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소형은 300km 미만 정도 되는 형태들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반경이 300km니까 실제로 전체 태풍의 크기는 한 600km 정도 되겠네요. 그죠? 중형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km, 그다음에 대형은 500에서 800km, 초대형 같은 경우는 800km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뭐 초대형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 우리나라를 다 덮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태풍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제 폭풍 변야의 고요라는 말이 있듯이 태풍이 접근하기 얼마 전까지는 날씨가 맑고 조용하며 바닷가에 이제 너울이 살살 밀려옵니다. 태풍이 접근해 오면 이제 기압은 하강하고요. 점차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구름은 처음엔 높은 구름인 권운, 권충운, 다음은 중충운인 고충운, 고적운, 그 다음에 거대한 적운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태풍이 통과할 때 내리는 총 강우량은 태풍의 이동 속도나 발달 상태, 그리고 통과하는 지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긴 하죠. 거대한 적운으로 이루어진 나선 모양의 구름띠가 강한 비를 뿌리며 통과하고 난 후에는 기압이 급강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구름벽이 밀려오면서 비와 바람은 최대 강도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우의 분포도 대칭이 아니라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바람도 많이 불고요. 비도 더 많이 옵니다. 왼쪽은 조금 덜 오고요. 바람도 조금 덜 불어요. 그럼 피해가 어느 쪽이 크겠어요? 태풍의 부는 방향, 가는 방향,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피해가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태풍의 눈이죠. 태풍의 눈 부근의 구름벽이나 나선 모양의 구름띠에서는 강한 소낙성 비가 내리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이제 치문형 구름에서 약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강풍과 폭우가 급작스럽게 멎으면서 날씨가 개면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태풍의 눈 속은 찌는 듯이 무덥고 숨막히게 답답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죠. 태풍의 눈이 몇 킬로미터에서 몇십 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한 도시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중간을 이제 지나간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이런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시간대가 여러분들 낮 시간대에 지나가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태풍 지나간다 그러면 보통 밤 아니면 새벽 시간대도 낮이 아니고 꼭 밤에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들이 되는 것 같아요. 반대쪽 구름벽을 뚫고 나가면 이제 들어올 때 일어난 현상이 거꾸로 나타나게 되고요. 태풍의 영향권에서 이제 점차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들이 될 겁니다. 그럼 이 태풍의 눈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이게 이제 구름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직구조에서 보듯이 공기의 큰 소용돌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풍은 높이가 10여 킬로미터, 반경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구름이 없는 태풍의 눈 주위는 구름벽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그 바깥쪽으로는 여러 개의 나선 모양의 구름띠가 있게 되고요. 구름의 높이는 보통 12에서 20km 정도이며 태풍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키가 큰 구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할 때 그 태풍의 눈 보셨죠? 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인공위성에서 찍은 태풍의 눈이에요. 여기가 이제 태풍의 눈이 됩니다. 그럼 이걸 옆에서 이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 주변을 또 이렇게 돌면서 나선형 구름이 됩니다. 네, 가운데는 맑은 날씨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3D 형태로 이렇게 형상화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죠. 이제 기상하고 관련된, 기상재해하고 관련된 이제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 태풍의 눈을 찾아서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비행기가 날아서 여기를 통과해서 일부러 연구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태풍이 아니라 허리케인이죠. 그죠?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이 허리케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사하고 노아에서 만든 그다음에 미해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여기를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합니다. 이제 센서들을 뿌려요. 뭐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저도 정확하게 크기는 좀 애매한데요. 네, 아주 작은 센서들을 한 수천 개를 뿌려서 이게 들어오는 신호를 확인을 해갖고요. 네, 구름의 방향이라든가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제 위치라든가 그래서 이런 3D 만드는 자료들, 분석하는 자료들로 활용을 하게 되죠. 이제 영화로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런 허리케인이 온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부는 돌풍들 있죠. 네.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영화, 이런 것들도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태풍은 이제 다양한 양면성, 이제 몇 가지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형태이죠. 엄청난 피해를 일으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포함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은 주요한 수자원의 공급원으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1994년도 여름 같은 경우에 유난히 덥고 길어서 가뭄이 굉장히 극심했었어요.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고 가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8월에는 애습한 태풍 덕입니다. 덕을 그래서 이 당시에는 피해는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비는 많이 뿌려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효자 태풍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태풍은 저위도 지방에서 축적된 대기 중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해서 지구상의 남북의 온도 균형을 유지시켜주고요. 해수를 뒤섞어서 순환시킴으로써 플랑크톤을 용승 분해시켜서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기의 난폭자인 태풍은 동시에 유용한 면도 지니고 있는 매우 중요한 대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물을 주고 가갖고 우리가 수자원을 1년 내내 뭐 물 부족을 해소했다라는 것보다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사태라든가 뭐 다양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도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기는 하죠. 하지만 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